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20번째 페이지. 시간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가서 출연 시간이 졸지에 2배로 늘어난 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시간 측정의 역사 소개해 주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시간 측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교수님 그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들러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잡지사 섭외량 미쳤다. 저희 칭찬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김범준 교수님 모셔놓고 왜 빵을 안 갖다 놓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던데 그거 좀 빵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그 출연하는 그 채널에서 예. 그 앞에 빵을 둘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 주로 그 출연자들 중에 저만 혼자 먹방을 빵을 하시는군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몰랐습니다. 미쳐. 자,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댓글과 시간 관련 질문들 저희가 달아달라고 부탁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까지 달아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5분을 선정해서 이제 김범준 교수님께서 감수하신 신간이죠. 1초의 탄생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고에 5개의 질문을 선정해서 이제 교수님께도 보여드렸는데 교수님께서 그 중에 요 질문 정말 흥미롭다 하시는 거를 2개를 골라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대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지난 방송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애청했습니다. 교수님, 인류가 발전하는 데는 각종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저장과 환원이 가능한 일종의 물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는 시간이 늘기도 줄어들기도 하던데 그런 맥락에서 시간 역시 측정 가능하고 또 늘어나고 줄어들기가 가능하다면 이 역시 일종의 자원처럼 저장과 환원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수준이 높지? 잡지사 구독자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나? 제가 이 글을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이분의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저장해 놓을 수 있다면 막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저장해 놓은 시간을 가져다 쓰고 그런 것이 좋겠네. 있으면 정말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 분 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사실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 뭐 각종 뭐 원소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시공간과 시간 공간을 합해서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시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신데요. 네. 에너지는 물질에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 시공간에 가까운 걸까요? 물질. 에너지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찍었는데. 에너지도 물질에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질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시공간은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시공간은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무대가 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무대. 그래서 시공간은 우리가 측정은 할 수 있지만 에너지처럼 저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하시긴 한 건데요. 이 시간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 쓰고 하는 일은 시간 은행 뭐 이런 SF 소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저도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김범준 교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골라주신 질문이 이번에는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이마클로고스라는 아이디 쓰신 분께서 기계식 시계를 수집하는 수집가입니다. 1초의 탄생 이 책은 시계인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계인 커뮤니티에도 추천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 질문은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계를 쓰고 계신가요? 이게 지극히 약간 개인적인 궁금증이네요. 전에는 조금 달랐는데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그 전자시계를 주로 이용하다가 저도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서 그 기계식 시계에 대한 그런 로망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보면 그 특히 중년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 직접 폐업을 감아서 작동하는 시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비싼 거는 못 사고 한
10만 원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기계식 시계를 기계식 사서 시계를. 예.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시계에 밥을 준다고 하죠. 예. 그 태엽을 감는 그게 어. 일종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루틴.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참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제가 특히 샀던 그 별로 값이 비싸지 않은 네. 그런 대중을 위한 기계식 시계의 경우엔 네. 그 다들 아시잖아요. 시계가 잘 안 맞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기계식 시계를 한동안 쓰다가 네.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스마트워치는 그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과 늘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죠. 예. 항상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아, 그리고 휴대폰에 어떤 메시지가 오거나 할 때 네. 휴대폰을 꺼내지 않아도 그렇죠. 이 작긴 하지만 네. 이 시계 화면으로 금방금방 그때그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편리성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계 밥 주는 이 손맛도 매력이 있지만 이제 김범준 교수님께서도 스마트워치로 갈아타셨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대화님과 이마클로고스님 포함해서 현수킴 3509님, 또 디디즈님, 밀키웨이 파더님 이렇게 5분께 저희 일초의 탄생 책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 게시글에다가 자세한 정보를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요 매력적인 신간 타서 재미있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뭐 인류 최초의 시간 측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물시계 또 모래시계 얘기까지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시간 측정의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사실 요즘은 뭐 휴대전화가 시계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만 해도 뭐 집집마다 벽걸이 괴종 시계도 있고 뻐꾸기 시계도 있고 또 머리맡엔 알람 시계가 있고 특히 이제 외출할 땐 손목 시계가 필수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교수님 이렇게 누구나 소지할 수 있는 최초의 휴대용 시계 언제 처음 발명됐을까요? 시계가 먼저 소형화 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물시계와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끊임없이 이 에너지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계식 시계 그중에서도 소형 시계가 만들어지려면 소형화와 함께 이 역학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가 보통 태엽을 감는다고 하는 네. 그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휴대용 시계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여기까지의 그 역사도 상당히 그 일초의 탄생 이 책에 재밌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해시계와 물시계 혹은 모래시계가 아닌 방법으로 네. 어떻게 시간을 잴까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똑딱임 재미있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네. 똑딱임으로 측정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인간이 발견해낸 규칙적인 똑딱임을 반복하는 운동은 바로 진자입니다. 아, 진자 운동할 때 진자. 네. 아. 그 진자는 사실 별게 아니고요. 그냥 그 줄에다가 네. 몸만 매달아 놓고 흔들면 그게 다 진자죠. 예. 근데 이 진자를 시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사람은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갈릴레오입니다. 예. 갈릴레오가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시간의 등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등시가 등은 같을 등자고 네. 시가 시간이란 뜻이어서 네. 진자의 경우에는 이 움직이는 운동이 항상 똑같다는 뜻이에요. 아. 등시가 바로 그 뜻인데요. 예. 그 진자를 우리가 만든 다음에 이 줄 끝에 얼마나 무거운 물체를 그 달아놓든지 상관없고요. 예. 그리고 진자의 진폭이 처음에는 상당히 큰 진폭으로 시작하더라도 예. 진자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진폭이 줄어들잖아요. 예. 진폭이 줄어들어도 진자가 한 번 왕복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과학 실험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걸 이제 진자의 등시성을 예. 이제 갈릴레오가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기계식 시계의 발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 물리학이라기보다는 공학 기술의 발전이었어요. 이 일초의 탄생 책에서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보통 물리학자들은 갈릴레오 진자시계
하고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이걸 정말로 공학적으로 구현해서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그때 사용되는 장치를 일반적으로 탈진기라고 부릅니다. 탈진기? 영어로는 이스케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책에는 버지 폴리오 방식의 탈진기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 가로로 이렇게 딱딱딱딱하면서 딸깍딸깍하면서 돌아가는 막대가 있고 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톱니바퀴 모양의 그 원반 형태의 예. 그 금속 그 장치가 있어요. 네네. 그 두 개를 잘 연결하면 네. 바깥에서 이 폴리오 이 막대에 규칙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만 있어도 네. 이 간단한 장치가 아주 규칙적으로 똑딱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 예. 공학자들이 생각해내고 네. 이거를 이제 도입함으로써 예.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 처음에 만들어진 이 탈진기 방식을 이용한 기계식 시계는 예. 사실은 소형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컸나요? 예. 근데 일단 크기보다 에너지를 공급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방식으로 처음 이용했던 게 그 추를 매다는 거예요. 막대에. 그럼 추가 네. 떨어지면서 예. 그때 공급하는 에너지를 갖고 아. 이 기계식 시계가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네. 근데 추는 뭐 약간 그 높이가 얼마 안 되면 네. 조금 지나면 바닥에 닿아서 또 못 그렇죠. 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도입된 장소가 네. 교회의 높은 종탑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렇게 유서 맞습니다. 깊은 도시에 가면 네, 그래서 시계탑이 있잖아요. 교회 종탑에 이제 이 그 추가 낙하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작동하는 그런 장치들이 사용되게 된 거죠. 이게 꼭 모두가 잘 보라고 높게 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일단, 높아야 되는 거네. 높아야 일단. 됩니다. 예. 그러네. 근데 이 탈진기가 예. 이 구조를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추가 그냥 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낙하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버지라는 장치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왔다가 네.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고 해서 사실 추가 교회 종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예. 그래서 그 조금씩 딸깍딸깍 걸리면서 네, 네.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그렇구나. 아주 제가 보기엔 정말 그 제가 감탄한 네. 그런 공학적인 기술이 반영된 그런 장치죠. 예. 이런 기계식 시계가 등장했다고 해도 교회 종탑을 배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항해할 때 필요한데 시계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시계가 음.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또 오래 걸렸는데요. 네. 그 방금 그 이강민 선생님이 그 항해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이 항해에서 시계가 왜 중요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 중요했을까? 그게 네. 그 유럽에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예. 시작되면서 네. 먼 바다로 이제 진출하는 일들이 잦아졌는데요. 네. 그 육지에서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면 내가 지금 그 지구 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배가 있는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음.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네. 이 항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식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위도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음. 위도는 그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해가 예. 낮게 뜨고 네. 적도에 가까울수록 해가 높게 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낮 12시 정각에 네. 남쪽에 가장 높게 해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아. 가장 해가 높이 있을 때 네. 이 수면, 해수면으로부터 몇 도의 각도로 있는지만 재기만 해도 위도는 알 수 있다. 위도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똑같은 위도를 따라서 배가 경도를 바꿔가면서 움직일 때는 네. 이젠 위도는 알지만 네. 경도는 정말 어렵죠. 그럼. 예. 근데 경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사실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제가 만약에 영국에서 12시에 출발했어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 정각 12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네. 제가 배에 싣고 네. 그 시계를 갖고 한참 먼 바다로 나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네, 네. 그럼 거기서 해가 남쪽에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영국에서 가져온 시계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국과 경도가 똑같다면 네. 영국에서 12시에 해가 남쪽에 높이 있었으니까 네, 네. 지금 제가 있는 배의 위치에 해당하는 경도에서도 12시가 돼요. 그래야죠. 예. 근데 경도를 따라서 큰 위치를
거리를 제가 만약에 이동했다면 예. 해가 정확히 남쪽에 12시에 높게 떴어도 네. 제 시계는 12시가 아닐 수 2시, 있죠. 3시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 가져온 시계를 보면서 네. 해가 가장 남쪽에 떴을 때 그 시계가 도대체 몇 시를 가리키는지만 읽어도 경도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돼요. 아,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잖아요. 예, 예. 경도 차이로 15도다라고 어. 하면 그게 시계 눈금으로는 1시간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12시가 아닌 1시에 예. 해가 남쪽에 가장 높게 떴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네. 그 이야기는 지금 배가 있는 위치가 경도를 기준으로 네. 영국에서 15도만큼 이동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 항해용 정확한 시계를 네. 만드는 것이 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랬겠네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돼요. 예,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굉장히 큰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 그 뭐라고 하죠? 그 상금도 걸고 아. 꽤 큰 상금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명해 오라고. 예. 그러다가 예. 이제는 그 기계식 시계가 네. 만들어진 거죠. 이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항해 중에 예. 경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얘기 나누는 아주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계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휴대용 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작은 아, 장난감이라고 장난감을 하기 좀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예. 이렇게 있는데요. 유튜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 네. 뭐를 가져오셨나요? 이게 설명드릴게요. 예. 이게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잠깐만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화면. 아, 진짜 이 작다. 휴대용 해시계는 예. 기계식 시계는 당연히 아닌데요. 예. 이 시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네. 먼저 위에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반. 그래서 예. 이걸 평행하게 놓고 네. 위치를 조정해서 네. 정확히 남북 방향으로 시계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보셨을 예. 그 앙부19 작은 규모로 만든 앙부19가 있는 거죠. 해시계. 예. 그래서 나침판으로 위치를 방향을 조정하고 예. 그때 해가 이 앙부19의 끝점을 통과해서 아, 예, 예. 바닥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위치를 읽으면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아는 장치죠.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예. 알기로 이게 조선 말에 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사용되기도 했어요. 아,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 그 원본은 이게 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와. 있고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서 제가 예. 그 기념품으로 일종의 모형이죠. 진품은 모형 아니지만, 시계는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 이것도 말 그대로 예. 휴대용 앙부19로서 지금 휴대용 시계와 비교해도 그렇게 맞습니다. 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와, 이런 걸 좀 똑똑하다. 보여드리려고 갖고 아유, 왔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사실 휴대용 해시계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휴대용 기계식 시계는 아니잖아요. 기계식 시계로 휴대용 시계가 만들어진 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네. 이걸 소형화해야 하는 기술이 네.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휴대용 기계식 시계는 제가 알기로 16세기 초 그때쯤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진기를 소형화하고 기계식 태엽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네. 그런 방식의 시계가 소형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6세기 초쯤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루가 1440분이잖아요. 그거 이제 곱하기 60을 해보면 86,400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기계식 시계는 매일 86,400번을 이제 똑딱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엽이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태엽이 풀리면서 시간이 느려지는 이런 결함이 빈번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태엽이 공급하는 이걸 물리학자들은 돌림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시계 안에 들어있는 톱니바퀴 같은 거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힘이. 그 돌림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돌림힘이 강하고 예. 태엽이 풀리면서 이후에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아주 그 정교하게 네. 그 해결한 이런 공학적인 발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태엽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 원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태엽에서 이어지는 금속이 원뿔을 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원뿔이면 이 아래쪽은 반지름이 크고 예.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잖아요. 약간 팽이를
뒤집어서 세워놓은 예. 느낌이네요. 예. 그렇게 구성하면은 예. 처음에 돌림 힘이 강할 때는 예. 이 좁은 부분을 돌리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돌림 힘은 그 힘에다가 네. 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곱한 것에 해당해서 예. 힘이 클 때는 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짧게 해서 돌림 힘을 만들어내고 네. 점점 풀리면서 이 태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아래쪽 그 반지름이 큰 쪽으로 그렇죠. 이동시키면 예. 거기는 힘은 약하지만 거리가 늘어나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길어서 또 같다? 돌림 힘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똑똑하다. 이렇게 원추형, 원뿔 모양을 이용을 해서 예. 이 태엽이 풀려도 네. 이 시계의 내부 그런 회전 바퀴 같은 그런 부품들에 일정한 돌림 힘을 네. 만들어내는 그런 발명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게 네. 시계에 보석이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보석이요? 예, 보석 어떤 보석? 뭐 에메랄드? 뭐. 그 예. 시계 안에는 금속 부품들이 들어 있는데 예. 시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맞닿는 부분들끼리 마모가 돼서 네. 시계가 부정확해지게 돼요. 그래서 마모되는 부분에 예. 그 보석을 이용해서 예.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했죠. 단단하게. 그럼 보석 중에 가장 단단한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모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정말로 이용됐습니다. 이건 진짜 플렉스네. 보이지도 않는 시계 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이 마모의 문제 예. 그리고 시계 태엽이 풀리면서 힘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는 해결했지만 예. 시계를 가지고 이용하는 장소가 어떨 때는 온도가 높은 곳, 그렇죠. 습도가 달라진 곳 그런 곳으로도 갈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시계 안에 있는 금속 부품들이 열팽창을 해서 예. 시계가 또 부정확해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예. 그래서 열팽창을 해결하는 것도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나는 요즘 이걸 바이메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열팽창률이 다른 두 금속을 연결해서 그 온도가 달라져도 예. 이 전체 이 길이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예. 그 회전축 안에 액체 수은을 이용을 해서 네. 수은이 열팽창을 하면 이 수은이 고여 있는 부분의 위치가 변하면서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 회전축을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어떤 정도인데요. 예, 예. 그거를 그 수은의 열팽창을 활용해서 수은을. 그래서 또 이걸 해결하기도 해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예. 시계를 당연히 싸게 만들 수가 엄청 비쌀 없었겠죠. 것 같아. 특히나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시계가 예. 만들어질 당시에는 네. 엄청나게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낸 건데요. 네. 그 시계의 가격이 배 한 척에 가깝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아니라 배보다 시계가 더 비싸네. 와, 그런데도 예. 팔렸다는 이야기는 어. 이 정확한 시계를 이용을 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치. 열강들 우리가 입장에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이제 시계의 정밀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시계가 비싼데 시계가 지금처럼 대중화되기까지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시계를 대중화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당연히 부품들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계는 다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그 수작업을 통해서 부품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조립해서 네. 시계를 만들어낸 건데요. 네. 시계의 가격이 그 내려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표준화된 부품들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초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한 그 대량 생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부품을 똑같이 공장에서 만들어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 일초의 탄생책에서 재밌게 설명하는데요. 일단은 여럿을 만들어 놓고 네. 그것을 사람이 적절히 조합해서 거의 아. 정확하게 가는 시계를 대량 생산하게 돼요. 아, 예를 예. 들어 뭐 돌림 그 태엽의 힘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 네. 잘 안 돌아가도록 네. 그 회전축이 좀 긴 걸 사용하든가 네, 네. 그걸 사람이 일일이 그쵸. 한번 해야 되는 거야. 부품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조 공정상의 오류를 예. 사람들이 한 오류가 네. 오차가 네. 다른 부품의 오차로 상쇄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 기술이 점점 그 시계 제작에 도입되면서 네. 1896년에 미국에서 드디어 네. 1달러 시계라는 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 한 척 값이던 시계가 1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와. 물론 지금 1달러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그때는 예, 더 그래도 비싼 돈이었겠지만. 엄청나게 그 저렴한 시계들이 그러네요. 생산되기 시작한 거죠. 예.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계 안엔 다이아몬드 그런 거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지. 안 되지. 예. 그리고 탈진기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네. 탈진기를 사용해서 가격을 낮췄고요. 네. 1898년엔 이 회사의 1달러 시계가 무려 100만 대가 1년에 판매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때부터가 예. 휴대용 시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네. 이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시계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정확해지고 또 이렇게 대중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오늘도 많이 지나서 이번엔 주제를 그 표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1884년에 이제 그리니치 평균시가 표준시로 도입이 됐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게 표준시가 정해지기 전에는 뭐 어떻게 된 거죠? 각 지역별로 시간이 다 제각각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의 낮 시간을 낮 12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역마다 그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도시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표준화된 시간이 없이 네. 도시마다 다른 그런 시간을 사용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그 정확하게 이 합의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그 몇 번의 계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철도의 그 발전과 그 관계가 있습니다. 철도요. 철도가 만들어져서 네. 보급되기 전에는 네. 한 사람이 그 하루 안에 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음.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네. 지구에서 경도로 1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리가 적도 지역은 조금 길긴 하지만 예. 보통 50km에서 100km 정도입니다. 1도가 50에서 100km. 예. 예. 그런데 1도 경도 차이라고 해봤자 네. 그 시간의 차이는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 이야기는 그 한 몇 시간 안에 네. 100km 정도를 이동할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는 뭐 며칠 걸려서 도착한다고 해봤자 네, 네. 시간 차이가 몇 분 정도라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뭐 말을 타든 뭐 인력거를 타든 간에 맞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봤자 한 100km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예. 시간 차이가 나도 한 4분 정도 글쎄요, 차이 나는 맞습니다. 거. 그래서 왜 예. 철도의 보급과 예. 그 표준시에 대한 필요성이 네. 함께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철도는 한 번에 경도를 몇 도씩 슉슉슉 가버리니까요. 철도는 지금 그 네. 초기에도 예. 최소한 그 시속 몇십 킬로미터까지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100km에 4분이니까 네. 만약에 철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300-400km는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가서 네. 그곳에서의 시간과 비교하면 그게 큰 사람들이 차이죠. 그 차이가 예. 있다는 그러네, 걸 알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표준시를 정하게 됐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철도가 처음 이제 보급될 때는 네. 철도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마다 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회사마다 시간이 달랐다고 해요. 회사마다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 기차로 만약에 한 도시에서 기차를 갈아탄다면 큰 예. 문제가 없는데 네. 거기서 다른 회사 노선 아. 그 기차로 갈아타게 되면 그러네. 뭐 첫 번째 탄 기차는 한 도시에 12시 정각에 도착했는데 네. 그 시간 표에 따르면 네. 다른 회사 노선의 철도는 기차는 음. 이미 11시 30분에 그 떠나는 떠났어. 걸로 되어 예, 있다면 예,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동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철도의 보급과 이제 어. 표준시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그 등장하게 돼요. 예. 그러다가 이걸 이제 철도로 인한 표준시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그 부각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당연히 큰 나라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예. 이 철도망의 보급과 확산과 네. 그 표준시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부각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철도 회사들이 모여서 우리 표준시를 어떻게 정할까를 갖고 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예. 예. 이것도 재밌었어요. 투표할 때 네. 철도 회사마다 운영하는 노선의 숫자나 노선의 길이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그럼 투표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등하게 동등하게 노선이 하면. 많을수록 그쵸. 좀 차등해 줘야 될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그 아이디어로 예. 투표권을 어디에 비례하게 했냐 하면 예, 예.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네. 철도 노선의 운행 거리에 비례하게. 아. 상당히 저는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표준시가 합의되게 돼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철도 노선의 필요성 때문에 표준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됐는데 네. 그런데 합의한 이 네. 표준시는 미국이 아닌 영국의 그치.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예. 그 이유가 예. 그 전에도 많은 미국의 철도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예. 이미 예. 그린위치 천문대의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도 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세 나라가 네.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천문대의 위치를 네. 표준시로 하려고 네. 엄청나게 노력을 당연히 올림픽 유치하듯이 그쵸. 예. 엄청나게 경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결정된 것이 그린위치,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표준시입니다. 네. 그 이유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이미 항해에 그 표준시가 이용되고 있었고요. 네.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미 영국에서 정립되어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대항해, 그렇죠. 먼 대항으로의 항해를 많이 했던 나라여서 그런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예, 그 당시에 그 선박에서 이용되고 있었던 표준시가 이미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표준시였다라는 네. 것도 장점이고요. 아, 또 하나 재미있는 장점이 네. 영국 그린위치가 지금 현재 그 자정 12시다. 예, 예. 그러면 그 정반대에 있는 네. 낮 12시에 해당하는 경도 아, 그곳을 네. 날짜 변경선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근데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네. 그 그게 경도 기준으로 180도 반대쪽에 있는 곳이 어디죠? 사실 그냥 바다 한가운데가 됩니다. 아, 저게 만약에 육지라면 육지면 어떻게 정말 되는 거죠? 곤혹스럽거든요. 왜 곤혹스럽죠? 예를 들어 예. 서울에서 예, 예. 강릉까지 가는데 네. 그 사이에 날짜 변경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시간 정도야 우리가 괜찮은데 날짜가 날짜가 달라지는 달라버리면 겁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아, 그 날짜 변경선으로 하자면 예. 그러면 이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표준으로 되기에 제격이다.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아, 요런 이유로 예. 그린위치 표준시가 정해졌다. 아, 또 합리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시간 측정부터 시작해서 시계에 대한 이야기도 표준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아, 시간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좀 잡다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진짜 너무 궁금해. 타임머신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거 이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미래로 가는 거는 가능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지금도 우리가 된다고요? 네.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미래로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 이게 그래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예. 엄청나게 여러분이 빨리 예. 어디 갔다 오시면 예. 이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친구보다 조금 젊습니다. 아, 빨리 갔다 오면 예. 젊다. 예, 그거를 정말 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예요. 측정이 되고요. 정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요. 예, 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네. 중력이 강한 곳에서 네.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예. 예.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요. 네. 제 발과 머리를 비교하면 예. 어느 쪽이 그 중력이 강할까요? 발 쪽이요. 그렇죠. 지구의 중심에 가까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 머리와 발 네. 사이에 시간이 다르게 가거든요. 아, 정말? 이거를 측정합니다. 요즘은. 그럼 저와 뭐 하승진 선수 사이에도 시간이 예. 다르게 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그쵸. 네. 여러분 다리가 네. 여러분 머리보다 항상 젊습니다. 근데 이게, 예, 예. 이게 농담 정도가 아니라 그 예. 차이를 어. 정교하게 측정해요. 지금. 그 측정할 수가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은 와. 높이 차이로 제가 알기로 2cm 정도밖에 안 돼도 예. 약간의 중력 차이는 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 지연 효과를 측정하는 정말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그걸 물리학자들이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까지 왔다. 근데 문제가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과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과거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제가 지금 실험을 해볼게요. 예.
지금부터 1분 뒤에 네.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요. 네, 네. 여러분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네. 그 후손들에게 편지를 남기세요. 1분 안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에 1분 뒤에 네. 이 스튜디오에 문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문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청바지를 입고 예. 그 저처럼 이 붉은색 스웨터를 입고 네.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고 네. 1분 뒤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제가 1억 원을 드릴게요. 아, 그거 어떻게 해요? 1분 안에. 만약에 예. 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예, 예. 여러분 지금 당장 편지를 적어서 후손들에게 남기세요.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난 미래에 네. 그 후손이 여러분의 편지를 보고 예. 시간을 여행을 과거로 해서 지금 여기로 올 수 있죠. 그러네. 네. 근데 지금 우리 못 얘기하는 왔네. 1분. 얘기하는 동안 1분 지났거든요. 네, 1분 지났는데. 근데 아무도 안 왔잖아요.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지금 네. 1억은 놓쳤네.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거나 네. 아니면 시간 여행 비용이 1억보다 비싸거나. 비싸거나 아니면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1억이 휴지 조각이거나.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10억으로도 해봤거든요.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요구한 그 옷차림으로 예. 제가 있는 장소로 오신 분은 없습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재밌다. 불가능하고요.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리학에서는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죠. 그렇죠. 근데 인과율이라는 건 모든 과학에서 어긋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예. 그래서 인과율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명쾌한 실험까지, 즉석 실험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 들어봤고요. 끝으로 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인간은 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교수님의 답변. 과거에는 이게 뭐 농경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했고요. 네. 글쎄요. 시간뿐 아니라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떤 측정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 정량화를 정확히 해야 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시간뿐 아닙니다. 뭐라도 뭐든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또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2주에 걸쳐서 인류의 집요하고 치열한 시간 탐구, 시간 측정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에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